유대인은 3살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탈무드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탈무드는 특이한 것 중 하나가 첫 장과 마지막 장이 공백이라는 점이다. 첫 장이 비어 있는 것은 수천 년에 걸쳐서 전해져 온 책이지만 언제 읽기 시작해도 유익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 장이 공백인 것은 자기 삶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채워 나가라는 뜻이다. 탈무드의 힘은 거기에 있다. 종교와 시대를 떠나 탈무드의 이 오랜 지혜는 늘 생생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 그 자체다. 유대인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부와 성공을 부르는 유대인의 지혜, 지은이 임재성, 발행 평단입니다. 성공하고 싶은가? 많은 돈을 벌고 싶은가? 당장 이 책을 보라.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이 각계각층에서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취를 분석한 많은 책이 있지만 이 책은 유대인에게 성서와도 같은 탈무드를 통해서 그 물음에 답하고자 합니다. 3살부터 죽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는 탈무드를 바탕으로 유대인은 민족 고유의 문화를 이루었고 지금까지 그 문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통해 경제 및 돈에 관해 공부합니다. 소유와 행복, 쾌락과 선행, 고난과 휴식 등 삶의 가치관도 탈무드를 통해 정립합니다. 그들의 남다른 성취에 대해 저자는 유대인이 별종이 아니라 수천 년간 내려오는 탈무드의 지혜가 특별한 것일 뿐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탈무드를 배우면 그들과 같은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에서 책은 출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성공 태도, 감사. 무엇이든 감사하는 습관. 만약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두 다리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약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목이 부러질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목이 부러지면 그때는 걱정할 수도 없을 테니까. 탈무드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것이 있고 늘 감사하라고 가르친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뜻이다. 엎질러진 물이 불평한다고 달라질 리 없다. 부러진 다리를 볼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은 목을 보면서 감사하고 많이 다치지 않고 한쪽 다리만 부러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한다. 걱정할 수 없는 상태인 죽음의 순간까지 감사하라고 한다. 유대인은 십자군 전쟁, 홀로코스트 등의 피해자로 수천 년에 걸쳐 엄청난 종교적 핍박과 민족적 차별을 겪었다. 도저히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들이지만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그들은 늘 감사했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유대인이 지금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뤄낸 비결이 그것이었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나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것은 쓰다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가장 좋은 약 가운데는 쓴 약도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탈무드의 이 가르침처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유대인에게는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고난도 나쁜 게 아니다.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 주신 쓴 약에 불과하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 삶은 해석이고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척도이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자신의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지, 자책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90%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고작 10% 정도를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이 10%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교육에 혼신의 힘을 쏟다. 공부는 수단이 아닌 목적. 기도 시간은 짧게 하고 배우는 시간은 길게 잡으라. 한국인과 유대인은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은 비슷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부분 대학 입시와 취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유대인의 교육은 공부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대부분 공부를 멈추지만 유대인의 교육은 평생 계속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 위주의 공부가 대부분인 반면 유대인의 교육은 창의성 개발을 주안점으로 한다. 한국의 많은 부모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부지런히 드나든다. 그 이유는 명문대 졸업장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특별한 뭔가를 얻고 특별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공부를 평생의 의무로 여긴다. 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교육이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야 할 의무다. 유대인이 공부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탈무드 공부법에 있다. 탈무드는 한 가지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열린 답을 추구하는 책이다. 탈무드의 첫 장과 마지막 쪽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탈무드의 첫 장이 공란인 것은 우리는 항상 중간에 있으며 탈무드를 공부하는 데는 따로 시작이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다. 누구나 현재의 삶의 위치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이 공란인 것은 당신의 삶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 채워가라는 의미다. 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을 터득하는 공부 방법이기도 하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대인의 탈무드 공부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와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 2-3장 정도 탈무드를 공부하고 나이가 들면 7년마다 한 번씩 일독한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유대인은 매일 의무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가 중요해도 공부만큼은 아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하브르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기도가 끝나면 짝을 지어 토론하고 논쟁한다. 그것이 곧 그들의 공부이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공부하며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배우는 종교를 가지게 된다. 단순히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도 자신이 가진 자질에 배움을 더하면 훨씬 큰 힘이 생긴다. 더 다양한 것을 강력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고력과 능력이 생긴다.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최첨단 과학은 곧 사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것이다. 평생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어떤 위기와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삶의 뿌리는 쉼없는 공부에서 나온다. 공부가 곧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이를 믿고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사람이다. 유대인의 돈에 대한 철학. 13살 때부터 시작되는 투자 경험. 사람을 해롭게 하는 3가지가 있는데 근심, 말다툼,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빈 지갑이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돈 지갑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돈은 하나님이 장만해 놓은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돈은 나쁜 것도 저주스러운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물건이다. 탈무드는 돈에 관해 명확히 정의하는데 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축복해 주는 물건이라고 한다. 유대인에게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돈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을 살 수 있는 수단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기는 하지만 유익한 심부름꾼이 되기도 한다라는 탈무드의 문장도 있다. 탈무드는 돈이 없으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돈이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가르쳐준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읽으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돈에 관해 토론하고 논쟁한다. 그러면서 돈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해 나간다. 돈을 탐욕과 동일시하며 돈에 관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동양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경제 교육을 받는다. 아기에게는 생애 첫 장난감으로 저금통을 선물한다.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동전을 쥐어주고 저금통에 넣는 습관을 길러준다.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용돈을 주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때 용돈의 목적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다. 유대인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인식을 치른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독립의식인 동시에 곧 시작될 경제적인 독립의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성인식에서 가족과 친척들 및 축하객은 축의금을 내는데 축하객은 보통 미화 $200 정도, 가까운 친척은 좀 더 많은 돈을 낸다. 성인식 축의금 합계가 보통 수천만 원에 달하며 많게는 억 단위라고 한다. 성인식 때 받은 돈은 은행에 넣어두거나 채권, 주식, 펀드 같은 각종 자산에 투자한다. 즉, 유대인은 13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다. 재테크라면 평생 문외한이 많은 우리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돈이라면 유대인을 감히 따를 자가 없을 법도 하다. 대학을 졸업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20대 중반 무렵, 유대인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할지 취직을 할지 선택하게 된다. 20대 중반의 우리 청년들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을 것이다. 돈에 대해 제대로 알기 전부터 돈에 얽매인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철저히 받는데 그 목적은 돈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돈이 많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잘못 다스리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고 돈을 자신의 유익한 심부름꾼이 되게 한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주류를 형성하는 공통된 가치관을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민족이나 개인이 고유하게 지낼 수 있는 가치관을 고유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인류를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관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평화, 책임 등이 있다.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대부분 이런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일을 한다. 유대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를 잃지 않고자 했다.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전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언제 어디서 살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려고 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각계각층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고유한 가치 위에 보편적 가치관을 덧입힌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창립 목적을 온 세계 사람과 기업의 잠재력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창립 목적을 세상을 지금보다 더 열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레리 페이지는 구글의 창립 목적을 세상의 정보를 모두에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유대인 사업가들의 공통점은 보편적 가치관을 토대로 기업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번 돈을 유익한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다. 유대인 격언에 돈은 유능한 하인이다.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주인이 되면 횡포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돈을 주인으로 삼다가는 큰일 난다는 경고다. 끝으로 랍비 마빈 토케이어의 돈에 관한 가르침을 기억하자. 돈은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그저 유용한 도구이므로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돈을 숭배하는 자가 우습게 보이는 것은 그가 숭배하고 있는 대상이 물질이기 때문이다. 돈의 선악은 돈의 주인인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다. 부자이면서도 기부왕인 유대인. 많이 벌고 많이 돌려주라. 돈과 거름은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 유대인은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돈 버는 목적이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닌 이웃에게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에 해당한다. 유대인이 여러 세대를 거쳐 부를 이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문화 덕분이다. 유대인들은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도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급 정보가 있으면 어느 모임에서든지 아낌없이 공유한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은 후배들에게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한 지혜 또한 전수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 성공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도 민족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소유와 행복에 관한 가치관. 어리석은 소탄 대실의 결과. 기발한 생각을 잘하는 구두쇠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말이 귀리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말이 우리 식량을 거덜내는구나. 그 구두쇠는 말의 먹이를 줄이되 너무 급격히는 말고 매일 조금씩 적게 주기로 했다.
그래야 말이 적게 먹는데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점점 야위어 갔다. 구두쇠는 말이 먹이를 적게 먹는 것을 보고는 매우 좋아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매우 기발하고 자기가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고안한 그 방법을 새로운 방법이라며 여기저기 자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부지런하게 일 잘하던 말이 땅바닥에 쭉 뻗더니 죽고 말았다. 구두쇠는 죽은 말을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애석하다. 참으로 애석하다. 내가 이놈이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그 전에 죽어버렸구나. 귀리가 아까워 결국 말을 죽게 한 구두쇠 이야기는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그 구두쇠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잠깐의 이익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이다.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다. 국부론은 자본주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유대인이기도 한 애덤 스미스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질서는 가격 기능에 의해 세워지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애덤 스미스가 무조건 자본 축적을 지지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했을 뿐 많은 자본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애덤 스미스가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책이 바로 도덕 감정론이다. 소유에 대한 큰 착각.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조차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큰 착각이라고 했다. 자본의 축적은 행복과 무관하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물이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도 유대인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역시 유대인인 에리히 프롬은 마르크스의 이 이야기에 감흥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으로 구분했다.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꽃을 볼 때 자연 그대로의 꽃을 바라보고 음미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꽃을 꺾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다. 존재하는 삶은 말 그대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은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대의 존재도 인정할 줄 안다. 많은 사람이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신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행복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 때문에 잃는 것도 많다. 앞에서 본 탈무드의 예화처럼 정말 중요한 말은 잃어버리고 귀리만 추구하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배려는 큰 돈 버는 사업 전략. 작은 배려가 생명을 살리다. 작은 배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면 호수로 가서 배에 가족을 태우고 낚시를 즐겼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하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는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던 데다 겨울 동안은 어차피 배를 육지에 보관해 둘 것이므로 내년 봄에나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해 겨울 그는 배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해달라고 페인트 공에게 의뢰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배를 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다. 그는 배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마득히 잊고는 아이들에게 배를 내주었다. 그로부터 2시간이 흘러 그는 비로소 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문득 기억해냈다. 아이들은 수영을 잘 하지 못했다. 마음이 다급해진 그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에 달려갔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아들이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누군가 바닥에 난 작은 구멍을 막아 놓은 흔적이 있었다. 바로 페인트 공이었다. 그는 선물을 들고 페인트 공을 찾아갔다. 페인트 칠 대금은 이미 지급해 주셨는데 왜 선물을 주십니까?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배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막아주셨지요. 올봄에 수선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답니다. 제가 의뢰한 일도 아닌데 선생님이 알아서 깔끔히 수선해 주신 거죠. 선생님은 수선하는데 불과 몇 분이 안 걸렸겠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페인트 공은 배에 페인트 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구멍을 막는 수고는 안 해도 되었다. 그러나 페인트를 꼼꼼히 칠하려면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된다. 페인트 공은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만약 그가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었다면 작은 구멍 따위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발견했더라도 대충 페인트만 칠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구멍을 막지 않고 페인트만 칠했다면 작은 틈새로 물이 스며들었을 것이고 배는 물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페인트 공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아이들은 생명을 구했다. 이처럼 배려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사업에서도 배려를 전략으로 활용한다. 남을 진심으로 돕는 일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 남을 돕는다. 경쟁 상대에게도 선행을 베푸는 것을 당연시한다. 남을 도우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유대인은 남을 진심으로 도왔지만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휴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유대인은 안식일에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 한 주의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발견해 뉘우치고 개선점을 찾는다. 그것이 유대인이 말하는 온전한 휴식이다. 이런 휴식이 유대인의 강점을 만들었고 그들을 남다른 민족으로 만든 비결 중 하나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뒤처지는 현대사회에서 휴식을 사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쉼 없이 달려가야 성취를 이루고 성공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특히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앞둔 수험생들은 일요일도 명절도 없이 꼬박 몇 년을 학교, 학원, 도서관만 오간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전략이 아니다.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전략임을 유대인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 쉰다고 뒤처지는 게 아니다. 정기적인 휴식은 성공의 걸림돌이 아닌 성공의 가속 페달임을 기억하자.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나쁠 땐 희망을, 좋을 땐 겸손을. 한 남자가 나귀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날이 저물어 쉴 곳을 찾던 그는 헛간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잠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는 작은 등잔에 불을 붙여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지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일찍 잠을 청했는데 자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죽이고 말았다. 아침에야 비로소 나귀와 개를 잃은 것을 알게 된 그는 슬픔에 잠긴 채 작은 등잔만 챙기고는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에는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지난밤 강도떼가 이 마을을 습격해 모든 집을 약탈하고 모든 사람을 죽였던 것이다. 만일 그 남자도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강도들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만일 개가 살아 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강도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나귀가 살았다면 소란을 피워서 결국 발각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그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남자는 자신의 전 재산이자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나귀와 개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다. 깊은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 길을 떠난 그는 결국 그 일 덕분에 자기 생명을 건졌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결국 그가 겪은 일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었다. 살다 보면 재산, 건강, 사랑하는 사람 등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깊은 상실감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깊은 절망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언제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제 나락으로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는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선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해도 교만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여기까지 부와 성공을 부르는 유대인의 지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의 아이콘이자 부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평생을 지속하며 공부하는 탈무드의 발췌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부와 성공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각계각층의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로스 차일드 가문, 석유 재벌 존 록펠러,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빌 게이츠 등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부자들과 엘리트 집단을 이루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기에 이런 부와 성공을 이룬 것일까요? 끊임없는 연구와 배움을 향한 책들이 아주 많은데요. 유대인들의 교육, 경제, 창의력 등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 전승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일관성을 만드는 것은 탈무드인데요. 탈무드는 유대인의 율법서인 토라에 랍비들의 주석과 민간 전승을 덧붙인 책으로 그들의 성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탈무드 내용 중에서도 부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발췌하고 해설하였는데요. 돈 공부와 비즈니스 공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주 많지 않으며 그들의 문화, 태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마음가짐과 문화가 곧 부와 성공을 가져오는 밑바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져 1부 유대인의 성공 비결, 문화와 태도, 2부 유대인의 교육, 3부 유대인의 경제 개념, 4부 유대인의 비즈니스, 5부
쾌락과 고난, 휴식에 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유대인들이 배우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정말 유용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들의 교육 방식과 돈에 대한 가치관을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2000년의 세월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음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끈끈한 네트워크로 유대 정신을 계승할 수 있었던 교육 방식은 유대인들의 근본 밑바탕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은 임신 전부터 섬세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창의성과 생각의 확장을 돕는 토론식 교육, 하브르타는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주입식,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정반대이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공부하는 것을 평생의 의무로 생각하며 쉼없이 생각을 확장해 갑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교육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경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돈에 대해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대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책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의 경제 교육의 목적은 돈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였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그저 유용한 도구이다 라는 가르침은 돈에 관한 가장 현명하고도 심플한 철학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책은 저에게 언제나 유용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탈무드 이외에도 논어 등 다른 고전들의 인용을 통해 그들의 지혜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읽는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대인의 성공 태도, 감사. 무엇이든 감사하는 습관. 만약 한쪽 다리가 부러지면 두 다리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약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목이 부러질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목이 부러지면 그때는 걱정할 수도 없을 테니까. 탈무드는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것이 있고 늘 감사하라고 가르친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뜻이다. 엎질러진 물이 불평한다고 달라질 리 없다. 부러진 다리를 볼 것이 아니라 부러지지 않은 목을 보면서 감사하고 많이 다치지 않고 한쪽 다리만 부러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라고 한다. 걱정할 수 없는 상태인 죽음의 순간까지 감사하라고 한다. 유대인은 십자군 전쟁, 홀로코스트 등의 피해자로 수천 년에 걸쳐 엄청난 종교적 핍박과 민족적 차별을 겪었다. 도저히 감사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들이지만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그들은 늘 감사했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유대인이 지금처럼 놀라운 성공을 이뤄낸 비결이 그것이었다.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나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이것은 쓰다라고 말하라. 왜냐하면 가장 좋은 약 가운데는 쓴 약도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탈무드의 이 가르침처럼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유대인에게는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고난도 나쁜 게 아니다. 그저 병을 고치기 위해 주신 쓴 약에 불과하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 삶은 해석이고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척도이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자신의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는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지, 자책하고 원망하며 살지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90%는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고작 10% 정도를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이 10%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교육에 혼신의 힘을 쏟다. 공부는 수단이 아닌 목적. 기도 시간은 짧게 하고 배우는 시간은 길게 잡으라. 한국인과 유대인은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은 비슷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대부분 대학 입시와 취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유대인의 교육은 공부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대부분 공부를 멈추지만 유대인의 교육은 평생 계속된다.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 위주의 공부가 대부분인 반면 유대인의 교육은 창의성 개발을 주안점으로 한다. 한국의 많은 부모가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학생들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학교와 학원, 독서실을 부지런히 드나든다. 그 이유는 명문대 졸업장이 높은 사회적 지위와 안정적인 직업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대인의 자녀 교육은 특별한 뭔가를 얻고 특별한 지위에 오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공부를 평생의 의무로 여긴다. 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힘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교육이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평생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삶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해야 할 의무다. 유대인이 공부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탈무드 공부법에 있다. 탈무드는 한 가지 정답을 정해놓지 않고 열린 답을 추구하는 책이다. 탈무드의 첫 장과 마지막 쪽이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탈무드의 첫 장이 공란인 것은 우리는 항상 중간에 있으며 탈무드를 공부하는 데는 따로 시작이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이다. 누구나 현재의 삶의 위치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이 공란인 것은 당신의 삶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계속 채워가라는 의미다. 이는 스스로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을 터득하는 공부 방법이기도 하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어도 그것을 현실에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대인의 탈무드 공부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와 친구,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 2-3장 정도 탈무드를 공부하고 나이가 들면 7년마다 한 번씩 일독한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 유대인은 매일 의무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가 중요해도 공부만큼은 아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어서 기도가 끝나면 짝을 지어 토론하고 논쟁한다. 그것이 곧 그들의 공부이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공부하며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배우는 종교를 가지게 된다. 단순히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도 자신이 가진 자질에 배움을 더하면 훨씬 큰 힘이 생긴다. 더 다양한 것을 강력하게 꿰뚫어 볼 수 있는 사고력과 능력이 생긴다. 한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최첨단 과학은 곧 사람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 것이다. 평생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어떤 위기와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든든한 삶의 뿌리는 쉼없는 공부에서 나온다. 공부가 곧 힘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이다. 이를 믿고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현명한 사람이다. 유대인의 돈에 대한 철학. 13살 때부터 시작되는 투자 경험. 사람을 해롭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근심, 말다툼, 빈 지갑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은 빈 지갑이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마음에 의지하고 마음은 돈 지갑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돈은 하나님이 장만해 놓은 선물을 살 기회를 준다. 돈은 나쁜 것도 저주스러운 것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물건이다. 탈무드는 돈에 관해 명확히 정의하는데 돈은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축복해 주는 물건이라고 한다. 유대인에게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돈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선물을 살 수 있는 수단이다. 비슷한 이야기로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기는 하지만 유익한 심부름꾼이 되기도 한다라는 탈무드의 문장도 있다. 탈무드는 돈이 없으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지, 돈이 있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가르쳐 준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읽으며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돈에 관해 토론하고 논쟁한다. 그러면서 돈의 의미와 가치를 정립해 나간다. 돈을 탐욕과 동일시하며 돈에 관해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동양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경제 교육을 받는다. 아기에게는 생애 첫 장난감으로 저금통을 선물한다.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동전을 쥐어주고 저금통에 넣는 습관을 길러준다.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용돈을 주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때 용돈의 목적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이다. 유대인은 남자는 13세, 여자는 12세에 성인식을 치른다. 유대인의 성인식은 자주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독립의식인 동시에 곧 시작될 경제적인 독립의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성인식에서 가족과 친척들 및 축하객은 축의금을 내는데 축하객은 보통 미화 200달러 정도, 가까운 친척은 좀 더 많은 돈을 낸다. 성인식 축의금 합계가 보통 수천만 원에 달하며 많게는 억 단위라고 한다. 성인식 때 받은 돈은 은행에 넣어두거나 채권, 주식, 펀드 같은 각종 자산에 투자한다. 즉, 유대인은 13세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이다. 재테크라면 평생 문외한이 많은 우리와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돈이라면 유대인을 감히 따를 자가 없을 법도 하다. 대학을 졸업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20대 중반 무렵, 유대인들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할지 취직을 할지 선택하게 된다. 20대 중반의 우리 청년들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을 것이다. 돈에 대해 제대로 알기 전부터 돈에 얽매인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철저히 받는데 그 목적은 돈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돈이 많다고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잘못 다스리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고 돈을 자신의 유익한 심부름꾼이 되게 한다.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주류를 형성하는 공통된 가치관을 보편적 가치관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민족이나 개인이 고유하게 지낼 수 있는 가치관을 고유한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인류를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관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평화, 책임 등이 있다.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대부분 이런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일을 한다. 유대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고유한 가치를 잃지 않고자 했다.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전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언제 어디서 살건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고유한 가치를 지켜내려고 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각계각층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고유한 가치 위에 보편적 가치관을 덧입힌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 창립 목적을 온 세계 사람과 기업의 잠재력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창립 목적을 세상을 지금보다 더 열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레리 페이지는 구글의 창립 목적을 세상의 정보를 모두에게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 유대인 사업가들의 공통점은 보편적 가치관을 토대로 기업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보편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번 돈을 유익한 심부름꾼으로 만들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다. 유대인 격언에 돈은 유능한 하인이다. 돈의 주인이 되어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주인이 되면 횡포하기 짝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돈을 주인으로 삼다가는 큰일 난다는 경고다. 끝으로 랍비 마빈 토케이어의 돈에 관한 가르침을 기억하자. 돈은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그저 유용한 도구이므로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돈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돈을 숭배하는 자가 우습게 보이는 것은 그가 숭배하고 있는 대상이 물질이기 때문이다. 돈의 선악은 돈의 주인인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다. 부자이면서도 기부왕인 유대인. 많이 벌고 많이 돌려주라. 돈과 거름은 쌓아두면 악취가 난다. 유대인은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여긴다. 돈 버는 목적이 돈을 움켜쥐는 것이 아닌 이웃에게 돈을 흘려보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탈무드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한다. 돈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에 해당한다. 유대인이 여러 세대를 거쳐 부를 이어갈 수 있는 것 또한 자신이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문화 덕분이다. 유대인들은 재물뿐만 아니라 지식과 정보도 흘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급 정보가 있으면 어느 모임에서든지 아낌없이 공유한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은 후배들에게 지식과 정보뿐만 아니라 성공을 위한 지혜 또한 전수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유대인 성공의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도 민족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런 까닭이다. 소유와 행복에 관한 가치관. 어리석은 소탄 대실의 결과. 기발한 생각을 잘하는 구두쇠가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말이 귀리를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말이 우리 식량을 거덜내는구나. 그 구두쇠는 말의 먹이를 줄이되 너무 급격히는 말고
매일 조금씩 적게 주기로 했다. 그래야 말이 적게 먹는데 익숙해질 것으로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은 점점 야위어 갔다. 구두쇠는 말이 먹이를 적게 먹는 것을 보고는 매우 좋아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매우 기발하고 자기가 아주 영리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고안한 그 방법을 새로운 방법이라며 여기저기 자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토록 부지런하게 일 잘하던 말이 땅바닥에 쭉 뻗더니 죽고 말았다. 구두쇠는 죽은 말을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애석하다. 참으로 애석하다. 내가 이놈이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그 전에 죽어버렸구나. 귀리가 아까워 결국 말을 죽게 한 구두쇠 이야기는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그 구두쇠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었지만 잠깐의 이익을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이다.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올바른 방법을 제시한다. 국부론은 자본주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유대인이기도 한 애덤 스미스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질서는 가격 기능에 의해 세워지며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 국부를 증진시키는 올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애덤 스미스가 무조건 자본 축적을 지지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자유로운 경쟁을 강조했을 뿐 많은 자본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 애덤 스미스가 부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정리한 책이 바로 도덕 감정론이다. 소유에 대한 큰 착각. 자본주의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조차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큰 착각이라고 했다. 자본의 축적은 행복과 무관하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의 삶이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소유물이 곧 나 자신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라고 했다.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도 유대인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역시 유대인인 에리히 프롬은 마르크스의 이 이야기에 감흥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소유하는 삶과 존재하는 삶으로 구분했다.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꽃을 볼 때 자연 그대로의 꽃을 바라보고 음미하는 데 만족하지 못하고 꽃을 꺾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한다. 존재하는 삶은 말 그대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은 소유보다 존재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상대의 존재도 인정할 줄 안다. 많은 사람이 먼 훗날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삶을 희생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대신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행복을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만 그 때문에 잃는 것도 많다. 앞에서 본 탈무드의 예화처럼 정말 중요한 말은 잃어버리고 귀리만 추구하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배려는 큰 돈 버는 사업 전략. 작은 배려가 생명을 살리다. 작은 배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면 호수로 가서 배에 가족을 태우고 낚시를 즐겼다. 어느 해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하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는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던 데다 겨울 동안은 어차피 배를 육지에 보관해 둘 것이므로 내년 봄에나 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해 겨울 그는 배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해달라고 페인트 공에게 의뢰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빨리 배를 타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다. 그는 배에 구멍이 뚫린 것을 까마득히 잊고는 아이들에게 배를 내주었다. 그로부터 2시간이 흘러 그는 비로소 배 밑에 구멍이 뚫려 있었음을 문득 기억해냈다. 아이들은 수영을 잘 하지 못했다. 마음이 다급해진 그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에 달려갔다. 그런데 다행히도 두 아들이 배를 끌고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누군가 바닥에 난 작은 구멍을 막아 놓은 흔적이 있었다. 바로 페인트 공이었다. 그는 선물을 들고 페인트 공을 찾아갔다. 페인트 칠 대금은 이미 지급해 주셨는데 왜 선물을 주십니까?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배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막아주셨지요. 올봄에 수선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답니다. 제가 의뢰한 일도 아닌데 선생님이 알아서 깔끔히 수선해 주신 거죠. 선생님은 수선하는데 불과 몇 분이 안 걸렸겠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페인트공은 배에 페인트 칠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구멍을 막는 수고는 안 해도 되었다. 그러나 페인트를 꼼꼼히 칠하려면 구멍이 있어서는 안 된다. 페인트공은 그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다. 만약 그가 일을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었다면 작은 구멍 따위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발견했더라도 대충 페인트만 칠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 구멍을 막지 않고 페인트만 칠했다면 작은 틈새로 물이 스며들었을 것이고 배는 물에 가라앉았을 것이다. 페인트공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 아이들은 생명을 구했다. 이처럼 배려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남을 배려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은 사업에서도 배려를 전략으로 활용한다. 남을 진심으로 돕는 일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 남을 돕는다. 경쟁 상대에게도 선행을 베푸는 것을 당연시한다. 남을 도우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다. 유대인은 남을 진심으로 도왔지만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휴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유대인은 안식일에 온전히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 한 주에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을 발견해 뉘우치고 개선점을 찾는다. 그것이 유대인이 말하는 온전한 휴식이다. 이런 휴식이 유대인의 강점을 만들었고 그들을 남다른 민족으로 만든 비결 중 하나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뒤처지는 현대사회에서 휴식을 사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쉼 없이 달려가야 성취를 이루고 성공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특히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앞둔 수험생들은 일요일도 명절도 없이 꼬박 몇 년을 학교, 학원, 도서관만 오간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전략이 아니다. 휴식은 나태함이 아니라 도약을 위한 전략임을 유대인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 쉰다고 뒤처지는 게 아니다. 정기적인 휴식은 성공의 걸림돌이 아닌 성공의 가속 페달임을 기억하자.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 나쁠 땐 희망을, 좋을 땐 겸손을. 한 남자가 나귀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날이 저물어 쉴 곳을 찾던 그는 헛간을 발견하고는 거기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잠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라 그는 작은 등잔에 불을 붙여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지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일찍 잠을 청했는데 자는 동안 여우가 와서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죽이고 말았다. 아침에야 비로소 나귀와 개를 잃은 것을 알게 된 그는 슬픔에 잠긴 채 작은 등잔만 챙기고는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에는 사람이라곤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지난밤 강도떼가 이 마을을 습격해 모든 집을 약탈하고 모든 사람을 죽였던 것이다. 만일 그 남자도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강도들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만일 개가 살아 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강도들이 몰려왔을 것이고 나귀가 살았다면 소란을 피워서 결국 발각되었을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그는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남자는 자신의 전 재산이자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나귀와 개를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다. 깊은 절망과 슬픔에 휩싸여 길을 떠난 그는 결국 그 일 덕분에 자기 생명을 건졌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결국 그가 겪은 일은 재앙이 아닌 축복이었다. 살다 보면 재산, 건강, 사랑하는 사람 등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깊은 상실감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재앙이 닥쳤다는 깊은 절망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절망하기엔 아직 이르다. 언제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지금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언제 나락으로 빠질지 아무도 모른다. 현재는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어선 안 되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해도 교만해선 안 되는 이유이다. 여기까지 부와 성공을 부르는 유대인의 지혜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의 아이콘이자 부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평생을 지속하며 공부하는 탈무드의 발췌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의 부와 성공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자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하지만 각계각층의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로스 차일드 가문, 석유 재벌 존 록펠러,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빌 게이츠 등 이름만으로도 유명한 부자들과 엘리트 집단을 이루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기에 이런 부와 성공을 이룬 것일까요? 끊임없는 연구와 배움을 향한 책들이 아주 많은데요. 유대인들의 교육, 경제, 창의력 등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통합되어 전승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일관성을 만드는 것은 탈무드인데요. 탈무드는 유대인의 율법서인 토라에 랍비들의 주석과 민간 전승을 덧붙인 책으로 그들의 성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탈무드 내용 중에서도 부와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발췌하고 해설하였는데요. 돈 공부와 비즈니스 공부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주 많지 않으며 그들의 문화, 태도, 교육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마음가짐과 문화가 곧 부와 성공을 가져오는 밑바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나뉘어져 1부 유대인의 성공 비결, 문화와 태도, 2부 유대인의 교육, 3부 유대인의 경제 개념, 4부
유대인의 비즈니스, 5부, 쾌락과 고난, 휴식에 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유대인들이 배우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정말 유용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그들의 교육 방식과 돈에 대한 가치관을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2000년의 세월 동안 뿔뿔이 흩어져 살아갔음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끈끈한 네트워크로 유대 정신을 계승할 수 있었던 교육 방식은 유대인들의 근본 밑바탕이라 생각됩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은 임신 전부터 섬세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창의성과 생각의 확장을 돕는 토론식 교육, 하브루타는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주입식,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정반대이지 않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들은 공부하는 것을 평생의 의무로 생각하며 쉼없이 생각을 확장해 갑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어야 할 교육 방식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경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돈에 대해 금기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대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책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의 경제 교육의 목적은 돈을 잘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였습니다. 돈은 더러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니며 그저 유용한 도구이다 라는 가르침은 돈에 관한 가장 현명하고도 심플한 철학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책은 저에게 언제나 유용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탈무드 이외에도 논어 등 다른 고전들의 인용을 통해 그들의 지혜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읽는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